연료가 탈 때 산소가 충분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까지 완전히 산화되지만 산소가 부족한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는 산화가 중간 단계에서 멈추어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자동차 엔진처럼 연소실 안에서 공기 공급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특히 많이 나오며 대기 중 일산화탄소의 약 70%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옵니다. 이번 이산화황은 연료 속 황성분이 산화되어 생기는 황산화물로 난방이나 발전용 화석연료 연소 시주로 발생하는 것이지 불완전 연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이산화질소는 연소할 때 고온에서 공기 중 질소가 산화되어 생기는 질소산화물로 이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며 불완전 연소의 선물은 아닙니다. 4번 물은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정상적인 생성물입니다. 따라서 불완전 연소의 대표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이고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각시설의 연소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무엇이 많이 생기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연소 온도가 높고 산소가 충분할수록 그리고 고온 영역에서 연소가스가 오래 머무를수록 많이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핵심 변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도 함께 짚어보면 산화수소리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합니다. 수증기와 재는 소각 자체의 결과물일 뿐 온도와 직접 관련된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즉 연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조건에 딱 맞는 것은 질소산화물 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염물질의 색깔과 냄새 같은 특징으로 물질을 짚어내는 유형입니다. 가장 확실한 단서는 색깔입니다. 보기 중 젓갈색을 띠는 자극성 기체는 이산화질소 하나뿐이라 여기서 바로 답이 갈립니다. 이산화질소는 아질산가스라고도 부르는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입니다. 나머지 보기와 비교하면 구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마황산가스는 자극적인 냄새를 지니며 물과 반응해 황산을 만드는 물질이고 염화수소는 상온에서 무색기체로 산성을 띠며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고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해 위험한 물질입니다. 색이 있다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나머지 셋은 모두 제외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성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산성비는 대기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물과 반응하여 황산, 질산 같은 강산으로 바뀌어 빗물에 섞여내리는 현상입니다. 이 산성성분이 산림을 고사시키고 석조문화재를 부식시키는데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고사 현상과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부식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문제가 되는 보기는 바젤협약입니다. 바젤협약은 유엔 환경기획 후원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거래되는 것을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산성비 원인 물질의 배출 규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는 모두 산성비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 바젤협약만 산성비와 무관하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서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물이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밤사이 지표면이 이슬장보다 훨씬 낮은 영하로 급격히 식으면 공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을 거치지 않고 지면이나 부위 표면에서 곧바로 얼음 결점으로 승화되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생긴 흰 얼음 알게입니다. 서리입니다. 나머지 보기와 비교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강우는 구름 속 물방울이 커져 떨어지는 것이고 안개는 수증기가 지표 부근에서 작은 물방울로 온결되어 떠 있는 것이며 눈은 구름 속에서 수증기가 얼음 결점으로 성장해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 서리는 지면 자체가 냉각권이 되어 그 표면에서 직접 승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표면이 매우 차가워져 수증기가 곧장 얼음으로 바뀌어 지면에 맺히는 현상은 서리이며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여러 직경점의 중에서 공기역학 직경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실제 분진 입자는 모양이 제각각이라 크기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강 속도가 같은 가상의 구형 입자로 바꾸어 크기를 정의하는데 이때 그 구형 입자의 밀도를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공기역학 직경은 밀도를 1g/cm 산로 고정해 놓고 원래 분진과 침강 속도가 같아지는 구형 입자의 직경으로 정의합니다. 즉 입자의 실제 밀도는 따지지 않고 침강 속도만 맞춘 표준화된 크기입니다. 반면 스토크스 직경은 밀도까지 원래 분진과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침강 속도가 같은 구형 입자의 직경입니다. 밀도를 실제 값으로 쓰느냐, 1로 고정하느냐가 두 직경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밀도 1g/cm3인 구형 입자라고 콕 짚었으므로 답은 공기역학 직경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해가스 흡수에서 흡수액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흡수액은 유해가스를 오래 반복해서 흡수해야 하므로 스스로 잘 날아가 버리는 성질, 즉 휘발성이 크면
계속 증발해 없어지고 자주 보충해야 하니 손해입니다. 그래서 흡수액은 휘발성이 작아야 증발 손실이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해가스는 잘 붙잡아야 하니 용해도는 커야 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반응이 엉뚱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점선은 작아야 흐름과 흡수 효율이 좋아집니다. 보기에서 1번 용해도가 작아야 한다, 2번 휘발성이 커야 한다, 4번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야 한다는 모두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점성이 작아야 한다는 3번이 옳은 조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유해가스 처리 장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스성 오염물질과 입자성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장치는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점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충전탑, 분무탑, 벤투리형 세정기는 모두 세정 방식의 장치입니다. 가스를 물이나 흡수액과 접촉시켜서 유해가스 성분을 액체 쪽으로 없애는 원리이지요. 그래서 이 셋은 전형적인 유해가스 처리 장치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력 집진 장치는 함진 가스의 속도를 줄여 무거운 먼지 입자를 중력으로 가라앉혀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즉 입자상 물질 제거용이며 가스 상태로 섞여있는 오염물질은 애초에 무게로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해가스 처리 장치로 부적합한 것은 중력 집진 장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해가스 처리 방법 중 헨리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용해도가 압력에 비례한다는 원리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가스일수록 액체 흡수제에 잘 붙잡힌다는 뜻입니다. 흡수법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용성 유해가스를 액상 흡수제로 중화 흡수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2번 흡착은 다공성 고체 표면의 미세한 구멍에 가스 분자가 달라붙게 하는 방법으로 액체가 아닌 고체를 쓰므로 헨리의 법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 연소는 대상 물질을 태워서 없애는 방법으로 주로 악취 제거에 쓰입니다. 4번 집진은 가스가 아니라 먼지 같은 입자성 물질을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액상 흡수제와 기체의 용해 관계, 즉 헨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방법은 흡수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세정 집진 장치의 운전, 관리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세정 집진 장치는 물방울에 먼지를 부딪혀 잡아내므로 집진 효율은 가스와 물방울의 접촉 효과에 달려 있습니다. 벤토리형은 목부에서 가스 속도를 높여 물방울을 잘게 부수고 충돌 기회를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처리가스 온도를 높이면 세정수가 쉽게 증발해버려서 먼지를 붙잡아야 할 물방울 자체가 줄어들고 접촉 효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따라서 집진 효율을 높이려면 처리가스 온도를 덜 수 있는 한낮게 유지하며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유식관리 내용입니다. 먼지의 성성과 농도에 맞춰 액가스비를 정하고 가스 속도가 빠른 목부는 마모가 심한 이수시 점검하여 교환하며 기획 분리기는 가동을 멈춘 뒤에도 잠시 공회전시켜 부착된 산성세정수를 제거해 부식을 막아야 합니다. 처리가스 온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4번 설명이 원리에 어긋남으로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기 집진기의 효율식 VH 앤더슨식은 집진극 면적 A가 지수부에 들어있습니다. 면적에 대해 정리하면 면적은 통과분의 역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에 비례합니다. 효율 90%면 통과분 0.1, 99%면 0.01입니다. 통과분이 1 나누기 10로 줄 때마다 면적은 4렌씩 10 더해지므로 2배면 충분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집진장치를 직렬로 연결하면 앞장치가 못 걸은 먼지를 기 장치가 다시 걸음으로 전체 통과율은 각 장치 통과율의 곱입니다. 중력 증가는 효율 50%, 여과식은 99%이므로 둘을 곱해 전체 통과율을 구하고 입구 농도에 곱하면 출구 농도가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응식의 몰비로 산소량을 구한 뒤 공기중 산소 비율로 공기량으로 바꾸는 두 단계입니다. C 플러스 O2는 CaO2에서 판소 12kg이 산소 22.4sm 반응하므로 18kg의 비례식을 세우고 나온 이론 산소량을 0.21로 나눠 공기량으로 환산합니다. 산소량과 공기량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체 연료의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소별로 필요한 산소를 화학양론으로 구한 뒤 21%로 나눠 공기량으로 환산합니다. 탄소, 수소, 화는 산소를 소모함으로 더하고 연료 속에 이미 든 산소는 유효수소에서 5 나누기 8만큼 빼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메탄이 완전 연소할 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물을 뺀 건조, 연소가스량을 정확히 구하는 것입니다. 메탄 1몰이 산소 2몰과 반응해 이산화탄소 2몰과 무 2몰을 만듭니다.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 1sm3를 0.21로 나눈 값이고 건조가스는 여기서 질소와 생성이산화탄소
이르센스릭만 남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물의 깊이에 따라 나타나는 수온 상층 구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호수나 저수지의 물은 깊이에 따라 태양열을 받는 정도가 달라서 층이 나뉩니다. 표면 쪽은 햇빛과 바람 덕분에 따뜻하고 잘 섞이는데 이 층을 표수층이라고 합니다. 표수층 아래로 내려가면 수온과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를 수온약층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온도가 낮게 유지되면서 혼합이 잘 안되고 산소 공급도 부족해 현기성 조건이 형성되는 심수층입니다. 즉 수온성층은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기 중 변수층은 이러한 수온성층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물은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분자가 극성을 띠고 이 때문에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으로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이 결합을 끊으면서 온도를 올리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므로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보다 비열이 오히려 크고 분자 사이 틈이 촘촘히 채워져 있어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잘 줄어들지 않으므로 압축성은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비열이 작고 압축성이 크다고 서술한 보기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물이 사도 부근에서 미유도가 가장 크다는 것과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점도가 작아진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크롬륨은 은백색 광택이 있고 경도가 높은 금속으로 부금과 합금 재료에 많이 쓰이는데 산화 상태에 따라 독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롬륨은 -2가부터 플러스 6가까지 다양한 산화수로 존재하며 이 가운데 6가 크롬륨이 성가 페롬륨보다 약 100배나 더 해롭습니다. 다만 6가 크롬륨은 환경 중에 유기물이나 환원물질을 만나면 비교적 쉽게 성가로 환원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건강장애로는 피부염과 피부고양을 일으키고 흡입시 코앞에 위장 점막에 손상을 주며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천공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 신장장애도 크롬륨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구리, 수은, 카드뮴도 저마다 독성이 있지만 산화수에 따라 독성이 100배까지 달라지고 피부궤양과 폐암을 일으키는 것은 크롬륨의 특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염원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이 지도상의 한 점, 즉 배출구가 정해진 곳에서 나오는 오염원입니다. 세차장의 생활하수, 축산단지의 축산폐수, 비료공장의 산업폐수처럼 관이나 배출구를 통해한 지점으로 모아져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경지, 산지, 공사장처럼 배출 지점이 특정되지 않고 넓은 면적에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씻겨 나오는 오염원입니다. 농경지는 비료나 농약 성분이 가무시 토양 표면을 따라 넓게 씻겨 내려가므로 비점오염원에 해당합니다. 보기 중 세차장, 축산단지, 비료공장은 모두 배출구가 특정되는 점오염원이고 농경지만 면적 단위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정한 적용 범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시험 기준이 다루는 대상은 하천이나 호수 같은 지표수, 지하수, 그리고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포함한 하수입니다. 즉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과 관련되어 관리, 규제가 필요한 물이 대상이 됩니다. 빗물은 아직 지표에 떨어지기 전이거나 옥 발기 전의 자연 강수로 별도의 수질오염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기 중 1번 지표수, 2번 지하수, 4번 하수는 모두 적용 범위에 해당하고 3번 빗물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시료 채취 및 보관의 일반적인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수질 시료는 채취 시점의 상태가 그 지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폐수는 시간에 따라 농도나 유량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번만 떠서는 실제 배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는 단일 채취가 아니라 복수 채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동으로 채취할 때는 30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고 자동 시료 채취기를 쓸 때는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해서 이를 합쳐 하나의 시료로 만듭니다.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을 고려해 채취 방법을 정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단일 채취 원칙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화학적 측정이 어려운 시료의 특성에 사람의 오감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수질 항목 중에는 기기로 점량하기보다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아 판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각, 미각 등 사람의 감각기관을 이용해 냄새, 맛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관능법 분석이라고 합니다. 무게차법은 시료의 무게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적정법은 시약을 적정하여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며 흡관방도법은 빛의 흡수 정도를 기기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감각이 아닌 기기나 시약을 이용한 이화학적 측정법이므로 문제의 설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관능법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능법이란 사람의 코나 혀 같은 감각기관을 이용해 냄새, 맛 등을 판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기기나 시약으로 수치를 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느껴서 판단하는 방식이지요. 노말액산 추출물질 분석은 시료를 노말액산으로 추출한 뒤 남은 잔류물의 무게를 저울로 재는 방법으로 이러한 관능적 판정 원리와 통하는 무게처법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마분석, 산화환원법, 킬레이트법은 모두 접점에 사용된 시약의 부피와 농도로 계산하는 용량 분석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염 처리 방법을 물리적, 회학적, 생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물리적 처리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바꾸지 않고 크기나 비중 차이 등을 이용해 걸러내거나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스크린 처리가 바로 이 경우로 파수나 폐수 속의 비교적 큰 부유물, 협작물을 그물 모양의 장치로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며 대부분 처리 공정의 맨 앞반인 전 처리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중화와 펜톤 산화법은 산과 염기, 산화제를 이용해 물질의 화학적 성질 자체를 바꾸는 화학적 처리이고 활성 슬러지법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처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스크린 처리이며 답은 4번입니다. STOKES 법칙은 물속에서 입자가 서로 간섭 없이 각자 따로 가라앉는 독립침전에 적용되는 침강속도 공식입니다. 입자가 다른 입자와 부딪히거나 뭉치지 않고 중력에 의해 혼자 등속으로 침강할 때 그 속도는 입자 지름의 제곱과 입자와 물의 비중 차이에 비례합니다. 이런 조건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공정이 바로 1차 침전지입니다. 1차 침전지에서는 유입된 원소성 무기성 부유물질이 응집자 없이 자연 침강함으로 전형적인 동위 침전이 일어납니다. 반면 1차 소화조는 미생물 분해가 일어나는 공정이고 살균조는 소독이, 포기조는 산소 공급과 미생물 반응이 목적이라 입자의 자유 침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스크레이퍼는 침사지, 침전지, 슬러지 농축조 같은 곳에 설치되어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서서히 긁어서 배출구 쪽으로 끌어모으는 장치입니다. 침전지에서는 무거운 고형물이 바닥에 가라앉아 슬러지 침을 이루는데 이 슬러지는 저절로 배출구까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삐져나거나 왕복하는 스크레이퍼 날이 천천히 바닥을 긁고 지나가면서 슬러지를 한 곳으로 밀어 모으고 이를 통해 배출과 인바이 원활해집니다. 보기를 보면 침전물을 부상시키는 것도 스컴을 방지하는 것도 슬러지를 혼합하는 것도 스크레이퍼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스크레이퍼의 핵심 기능은 가라앉은 슬러지를 배출구 쪽으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SS 제거율은 침전지에 들어간 오염물질 중 얼마나 걸러졌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유입수 농도에서 유출수 농도를 뺀 값이 걸러진 양이므로 이를 유입수 농도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면 됩니다. 유입수 150mg/L, 중 90mg/L가 그대로 남아나갔으니 줄어든 60mg/L의 제거된 양입니다. 이를 유입 농도 150으로 나누면 0.4, 즉 40%가 됩니다. 유입량 6000큐빅미터 기는 농도 비율을 구하는 데는 쓰이지 않는 값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경도나 산도, 알칼리도는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이온들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온마다 종류가 다르니 그대로는 서로 비교하거나 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모두 하나의 공통 기준 물질로 환산해서 나타내는데 그 기준이 바로 탄산칼슘, 편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은 분자량이 100으로 딱 떨어지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 계산이 간편하고 오래전부터 수질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해온 표준 물질입니다. 그래서 경도는 mg/L, AS 탄산칼슘, 산도와 알칼리도도 탄산칼슘 AS로 표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염화칼슘, 질산칼슘, 수산화칼슘은 이러한 환산 기준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산화와 환원은 산소, 수소, 전자 세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산소를 기준으로 보면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면 산화이고 산화물이 산소를 이루면 환원입니다. 수소를 기준으로 보면 반대로 수소를 이루면 산화수소와 화합하면 환원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전자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지요. 전자를 잃으면 그만큼 양전하를 띠게 되므로 산화수는 증가하고 전자를 얻으면 산화수는 감소합니다. 보기를 보면 수소와 화학 산소를 잃은 전자를 얻으면 모두 환원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산화수 증가만이 산화를 나타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염소 고량은 물속 오염물질을 산화시키느라 소모되어 없어진 염소의 양입니다.
즉 처음 넣어준 염소 주입량에서 소모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류염소량을 빼면 됩니다. 먼저 염소 주입량을 mg/L 농도로 바꿔야 합니다. 주입량 60kg DAY를 mg 단위로 유량 4000큐빅미터 DAY를 의 단위로 맞춰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구한 염소 주입 농도 15mg/L에서 잔류염소량 3mg/L를 빼면 실제로 소모된 염소 요구량이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자테스트, 즉 응집교반 시험이 무엇을 직점해서 최적 응집제 주입량을 정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폐수에 응집제를 넣는 목적은 물속의 부유물질, 즉 SS를 블럭 형태로 뭉쳐서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테스트는 응집제 주입량을 여러 단계로 바꿔가며 부반한 뒤 박비커에서 플럭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가라앉는지를 보고 상등수에 남은 SS 잔류량을 측정합니다. SS가 가장 적게 남는 지점, 즉 플럭 형성과 침전 효율이 가장 좋은 주입량을 최적 응집제 투입량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칼리도나 용존산소, 대장균수는 응집 효과 자체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므로 자테스트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의 특징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산화지법은 별도의 폭기 장치 없이 얕은 연못에서 다연 정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유기물을 실제로 분해하는 주체는 박테리아이고 그 박테리아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조류의 광합성을 통해 공급됩니다. 즉 조류가 산소를 만들고 박테리아가 그 산소로 유기물을 제거하는 상호 협력 구조입니다. 균류가 산소 공급원이라는 설명은 이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회전원 판법은 미생물이 원판 표면에 부착해 자라는 부착회자라는 부착 형성이 필요 없고 접촉산업법은 포기조 안에 접촉여제를 넣어 생물막을 형성시켜 처리하며 셀수여성법은 여성 표면이 우릉덩이처럼 막히는 연못바가 일어나면 악취와 파이관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생물학적 원리로 질소나인을 제거하는 공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질소아인을 미생물로 제거하는 대표 공법은 5단계 바덴포 공법, A2O 공법, UCT 공법, VIP 공법, SBR 공법입니다. 모두 현기조, 무산소조, 코기조를 조합해서 인을 방출시켰다가 과잉으로 섭취하게 하고 동시에 질산화와 탈지를 일으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보기 중 A2O, 바덴포, UCT는 이 목록에 그대로 들어있는 생물학적 영향염려 제거 공법입니다. 반면 MS는 이런 질소, 인 제거 공법 목록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의 힘을 빌려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크게 산소를 쓰는 호기성 처리와 산소 없이 진행되는 현기성 처리로 나뉩니다. 호기성 처리에는 활성슬러지법, 살수요성법, 산화지법 등이 속하고 부패조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현기성 처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패조를 호기성 처리 방법의 예로 든 보기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도 살펴보면 생물학적 처리는 주로 유기성 폐수에 적용되고 살수여사는 여제 표면에 미생물을 부착시켜 처리하는 부착성장식 공법이며 산화지는 자연정화력에 의존하다 보니 활성슬러지법처럼 인위적으로 족정 처리가 힘든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활성슬러지법은 미생물에게 먹이인 BOD를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처리 효율을 좌우합니다. 이 먹이량과 미생물량의 비율을 FMB라고 부릅니다. FMB가 너무 높으면 미생물에 비해 먹이가 많아 분해가 덜 되고 너무 낮으면 미생물이 먹이 부족으로 자기 몸을 분해하는 자산화가 일어나 슬러지 층감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활성슬러지법의 운전 조건으로는 BOD 용적부와 0.4kg BOD, M3, 2, 이서 0.4kg BOD KG, MLSS, 1, 슬러지 반성비 30에서 50%가 기준입니다. 이 중 FMB는 0.2에서 0.4 범위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의 6대 유해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6대 유해 특성은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용출독성, 유해성, 만분해성입니다. 폐기물이 불이 잘 붙는지, 간환산 염기라 금속을 부식시키는지, 격렬히 반응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지, 매립했을 때 유해물질이 빗물 등에 녹아 나오는지, 독성 물질을 포함하는지,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기준으로 폐기물의 위해 점도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보기의 흡습성은 물기를 흡수하는 성질일 뿐 이 6가지 유해 특성 판정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원과 성질에 따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즉 의료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과 나란히 놓이는 별도의 분류이지 지정 폐기물에 포함되는 한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진료, 검사, 치료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감염 우려나 손상 위험이 있어 별도로 관리됩니다. 어떤 것이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두고 있고요. 보기 1번, 2번, 4번은 모두 의료 폐기물의 성격을 맞게 설명하고 있지만 3번처럼 지정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면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체계 자체가 폐기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시료를 채취할 때 쓰는 도구와 용기를 올바르게 고르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시료 용기는 채취 대상 물질과 반응하거나 흡착하지 않아야 하므로 녹슬 수 있는 재질이나 성분을 흡착하는 재질은 피하고 밀봉도 코르크 마개처럼 냄새나 성분이 배어들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문제는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리처럼 빛에 약하고 휘발이 쉬운 물질입니다. 이런 시료는 햇빛에 의해 분해되거나 반응이 촉진될 수 있어서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갈색 경질의 유리병에 담아야 합니다. 투명한 유리병은 빛을 그대로 통과시켜 시료가 변질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은 시료 채취 도구, 용기 선정의 올바른 원칙이고 3번만 투명 유리병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시료를 실험실에서 다루기 좋은 양으로 줄이는 축소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시료 축소화란 채취한 많은 양의 시료를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분석 가능한 양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쓰이는 방법이 구획법, 교호서법, 원추사분법입니다. 구획법은 시료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이고 교호서법은 시료를 교대로 삽으로 떠서 나누는 방법이며 원추사분법은 시료를 원뿔 모양으로 쌓은 뒤 편편하게 눌러 4등분하고 마주보는 부분만 남기는 방법입니다. 물질수 지법이나 적재 차량계수법, 직접 개근법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이지 시료를 축소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함께 먹히면 틀린 조합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인 1일 폐기물 발생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단위를 톤에서 킬로그램으로 0에서 1로 정확히 맞춰주는 것입니다. 수거 실적을 인구수와 기간으로 나누면 1인당 1일 발생량이 나옵니다. 분자는 연간 전체 폐기물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꾼 값이고 분모는 인구와 연간 일수를 곱해인 이 단위로 맞춘 값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한 사람이 하루에 내놓는 폐기물량이 자연스럽게 계산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MHT는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인부가 몇 시간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입된 총 노동시간을 연간 쓰레기, 수거량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인부수의 하루 작업시간과 연간 작업일수를 곱해 총 인시를 구하고 이를 쓰레기 수거량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계산 결과가 약 1.89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적환장 입지 조건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적환장은 수거한 쓰레기를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중간시설이므로 수거지역의 무게중심에서 가깝고 간선도로에도 가까워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운반 차량의 진입과 상차 작업이 불편해지고 운반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소음 냄새, 분진 등 환경 피해가 최소인 곳, 그리고 부지 확보와 시설 운영비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간선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표현이 적환장 입지 조건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 폐기물 관리 체계에서 비용 부담이 어느 단계에 가장 크게 걸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저장, 수집, 운반 처리, 처분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단계는 수집입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을 일일이 돌면서 폐기물을 걷어 모으는 과정은 넓은 지역의 흩어진 배출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과 차량,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폐기물 관리 전체 비용 중 수집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이 일에 종사하는 인력과 관련 업체 수도 다른 단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리나 처분은 한 곳에 모인 폐기물을 다루는 반면 수집은 발생 지점마다 찾아가야 하므로 비용 구조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나누는 선별법을 묻고 있습니다. 관성선별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력이나 탄도압을 이용합니다. 폐기물을 컨베이어에서 튕겨 던지면 물체마다 무게에 따라 날아가는 궤적, 즉 탄도가 달라지는데요. 무거운 것은 관성이 커서 멀리 날아가고 가벼운 것은 공기 저항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까이 떨어지거나 위로 뜨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대표적으로 탄도식 분리기와 경사 컨베이어 분리기가 있습니다. 손 선별은 사람이 직접 골라내는 방법이고 스크린 선별은 크기 차이로 채를 져서 걸러내는 방법이며
자석선별은 자성이 있는 찰금속만 뽑아내는 방법이라 무게 차이에 의한 분류와는 원리가 다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뒤처리해야 하는 잔재물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잔재물이란 재활용, 분해 처리 뒤에도 남는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선별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음식물 같은 유기성 폐기물, 폐기나 모래 같은 토사료, 그리고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포함됩니다. 이때 슬러지는 산소 없이 분해하는 형기성소와 후에도, 산소를 이용해 분해하는 호기성분해, 안정화 후에도 모두 남습니다. 즉 잔재물로 다룰 슬러지는 특정 시설 하나가 아니라 소화 후, 안정화 후처럼 처리가 끝난 슬러지 전반을 가리켜야 합니다. 보기 3번처럼 형기성 소화전으로 좁힌 표현은 잔재물 종류를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재활용품, 유기성 폐기물, 토사류는 그대로 잔재물 종류에 해당하지만 슬러지를 형기성 소화전으로 한정한 3번은 잔재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고형화는 유해 폐기물을 시멘트나 약재와 섞어 굳혀 안전한 덩어리로 만드는 처리법으로 핵심은 유해 물질이 물에 씻겨 나오지 않도록 막는 데 있습니다. 굳히는 과정에서 폐기물 입자들이 서로 뭉치고 표면이 매끈한 고체, 덩어리로 바뀌기 때문에 물과 직접 닿는 건널비 자체가 줄어듭니다. 건널비가 줄면 빗물이나 지하수가 스며들어 오염물질을 녹여내는 용출량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지요. 즉 고형화는 용출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켜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처리법입니다. 이 밖에 고형화는 물기를 줄여 취급을 쉽게 하고 pH 조절, 흡착으로 용해도를 낮추며 굳은 덩어리를 도로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용출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원리와 반대라 효과가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완소 조성비로 고위 발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HHV는 수증기 응축 자멸까지 포함한 총 열량입니다. 식은 탄소, 수소, 환인에는 발열량을 더하는 구조이고 수소 한해 온한 후 뒤파른 산소가 이미 수소 일부와 결합해 있다고 보고 유료수소에서 빼주는 보정입니다. 조성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질소와 회보는 발열량 항이 없어 무시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을 발생 장소와 성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건설 폐기물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배축이나 토목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목재, 폐섬유, 폐금속처럼 공사 과정에서 뜯겨 나오거나 남는 자재 조각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이나 식단 등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추물 폐기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섬유, 폐목재, 폐금속은 건설 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건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방법을 잘못 설명한 보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건설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금속류 등 성선이 서로 다른 물질이 뒤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화의 기본 원칙은 물질별 특성에 맞춰 서로 다른 처리 경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불연물인 폐콘크리트나 폐력돌은 선별과 파쇄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나 도로포장용 골재로 재활용되고 가연물인 폐목재는 고연걸료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물질의 성질에 따라 재활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물질별로 유사한 하나의 방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또한 건설공사에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종이, 목재, 폐플라스틱처럼 잘 타는 성질을 지닌 폐기물로 가정이나 제조공장, 건설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물질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파쇄, 선별, 압축 같은 물리적 가공을 거쳐 고형 연료로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인 재활용 기술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가연성 폐기물은 발열량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서 매립보다는 소각을 통해 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열량이 높은 물질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는 매립 중심 처리는 에너지 회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가연성 폐기물의 특성과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은 옳은 설명이고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을 유기성과 무기성으로 나누는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동식물 등 생물에서 유래했고 유기물 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음식물류, 동물의 사체, 분뇨, 식품가공 잔재물 등이 여기에 속하지요. 유기물이 많다 보니 태우기보다는 미생물의 힘을 빌려 처리하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퇴비화로 토양계량지를 만들거나
사료화로 자원을 재순환시키거나 현기성소화로 분해해 바이오가스를 얻는 방식이 대표적인 재활용 경로입니다. 반면 페토사, 폐금속처럼 생물 유래가 아니고 유기물 비중이 낮은 것은 무기성 폐기물으로 이번 문제의 정의와는 맞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차수시설은 매립지 바닥과 경사면을 감싸서 침출수가 집안이나 지하수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시설입니다. 한번 매립이 시작되면 나중에 뜯어 고칠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형태로 보면 바닥과 경사면을 덮는 표면 차수공과 매립지, 하리부나 주변부에 수직으로 세우는 연직 차수벽으로 나뉘고 점토에 벤토나이트를 섞으면 차수성이 더 좋아집니다. 문제는 합성 수지나 고무계 차수막입니다. 이런 재질은 집안이 침하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의 압력에 눌려 찢어지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화학성과 내구성이 좋다고 해도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곳에는 직접 시공하지 않고 피해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가스 발생은 시간에 따라 단계가 바뀝니다. 초기에는 호기성 단계로 산소가 소모되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산소가 다 없어지면 현기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두 단계는 현기성이지만 아직 메탄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이때는 현기성 세균이 복잡한 유기물을 가수분해하여 이산화탄소, 수소, 그리고 지방산 같은 중간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메탄 생성균이 활동하기 전이라 가스 구성은 이산화탄소 위주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보기 중 프로판은 매립가스의 일반 성분이 아니고 황화수소는 미량 성분, 오존은 대기 중 2차 오염물질로 매립가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단계 부피비가 가장 큰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현기성 여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루에 실제 제거되는 BOD를 먼저 구하고 가스 발생 원단위와 메탄 함량을 차례로 곱합니다. 500mg/L는 0.5kg/큐빅미터이므로 여기에 유량과 처리율의 90%를 곱해 제거 BOD를 구합니다. 이 BOD 1kg마다 가스 1.5큐빅미터가 나오고 그중 메탄이 60%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복토는 매립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매립이 끝난 뒤 폐기물 위를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문제는 복토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흙으로 덮으면 빗물이 폐기물 속으로 바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가도록 배제해주고 폐기물 표면이 공기와 직접 닿지 않으니 화재 위험도 줄여줍니다. 또한 가벼운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는 비산 현상도 막아줍니다. 반면 식물성자는 복토가 방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매립 완료 후 최종 복토를 통해 오히려 식물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복토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식물성장 방지는 복토의 목적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소리로 느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즉 가청 주파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귀는 공기의 진동인 소리를 주파수 단위로 받아들이는데 너무 낮은 진동은 소리로 느끼지 못하고 너무 높은 진동도 마찬가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하는 20Hz, 산하는 20,000Hz로 알려져 있습니다. 20Hz보다 낮으면 초저주파음, 20,000Hz보다 높으면 초음파라고 부르며 사람은 이를 소리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20에서 20,000Hz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정음원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리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음압 레벨이 줄어듭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20로그만큼 줄어든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0m에서 100데시벨이고 거리가 20m로 2배 늘었으므로 거리비는 2입니다. 거리가 2배로 멀어질 때마다 음압 레벨은 약 90배씩 줄어든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비슷한 유형도 암산으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음의 크기 단위인 SON의 기준이 주는 주파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SON은 사람이 느끼는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감각명 단위인데 이 단위를 점하려면 기준이 되는 소리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1000Hz 순음이며 이 소리를 음색이 레벨 40dB로 들려줄 때 느끼는 크기를 1SON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 귀는 주파수마다 같은 음압에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들리는 1000Hz를 기준 주파수로 삼은 것이지요. 즉 1000Hz 순음의 40phon을 1SON으로 정의하며 표시 기호는 S 단위는 SON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파동의 전파 속도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구합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고 파장은 한 번 진동할 때 파동이 나아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둘을 곱하면 1초 동안 파동이 나아간 총거리, 즉 속도가 됩니다. 진동수 250과 파장 5를 그대로 곱하면 1250이 나옵니다. 단위는 미터/세크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공해 진동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공의 진동은 사람이 실제로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 진동수 대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범위는 1에서 90Hz 정도로 소음처럼 수천 헤르츠까지 넓게 퍼지지 않고 비교적 낮은 주파수 대역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기 2번에 60에서 80dB, 보기 3번에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 보기 4번의 불쾌감은 모두 공의 진동에 설명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반면 보기 2번은 진동수 범위를 전해서 4000Hz라고 했는데 이는 실제 공의 진동 대역인 1에서 90Hz와 크게 어긋나는 값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